안녕하십니까. 민족화해와 협력의 소식을 전하는 정론 통일뉴스입니다. 2022년 12월 마지막 주 통일뉴스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방송이 되겠네요. 저는 진행을 맡은 최희준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부 각 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들과 함께 2022년 한 해를 결산하는 내용의 송년 특집으로 꾸려보았습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이광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연말이니까요.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 행보를 결산해 보고요. 내년 전망도 간단하게 해보려 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었죠. 예, 올해 5월 24일 날 일본 도쿄에서 쿼드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그 직전인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대중국 반도체 동맹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명분은 그럴듯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많이 챙겨갔다고 할 수 있겠네요. 삼성은 텍사스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 현대차는 5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은 뭘 챙겼죠? 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미 동맹 대북 정책 관련해서 이전 정권과 차별화를 관철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공동 성명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요.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재가동,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 연습 및 훈련 범위 규모 확대에 의한 협의 개시, 미 전략 자산 시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그 1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만났을 때 공동 성명이 있는데요. 그때 공동 성명에 포함됐던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 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이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이라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그걸 네. 싹 드러냈습니다. 한국에 이익이 되는 건가요? 글쎄요, 미국 전략 자산 전개, 연합 군사훈련 확대는 결국 북한의 강경한 대응과 떼어놓고 생각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지난 5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은 북한은 올해 전례 없는 빈도,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31차례 63발을 발사했고요. 또는 전례 없는 강도, 그러니까 ICBM을 8차례 발사했다는군요. 네. 이런 소위 북한의 도발이 있었고, 또 양상으로 봐서도 사상 처음으로 북방한 개선 이람에 미사일이 낙탄되는 등 과거와 다른 위협이 증가가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반도 안보 위기를 불러왔으니까 객관적으로 이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죠. 다만 보수 정권이 좋아하는 의제를 관철했을 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에 220억 달러를 안겨주고 뒤통수 맞은 사실도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요. 많이 다뤄졌으니까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또 하나, 대만 반도체 회사 글로벌 웨이퍼스가 한국에 50억 달러 투자를 고려 중이었는데 미국이 이걸 가로채갔습니다. 근데 이 가로채간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때 장관으로서 수행한 지나 러몬드 상무장관이었습니다. 예. 그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 차례의 해외 순방으로 넘어가 보죠. 예, 첫 순방은 6월 하순 나토 정상회의 참석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기존 나토 회원국 외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태 4개국이 초청됐는데요. 주된 의제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 제재였습니다. 여기서 네. 채택된 신나토 전략 개념은 러시아를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명시하고 거기에 또 중국의 도전을 추가했습니다. 예, 중국이 나토가 아태까지 어지럽힌다 이렇게 비난한 이유죠. 결국 한국은 미국 사방편이다. 중로의 반대편에 선다. 이런 신호를 보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기조는 9월 두 번째 순방에서 더 강화되는데요. 런던에서 조문 없는 조문 외교, 예. 뉴욕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빠진 유엔 총회 연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요. 근데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 건물에서 일본 총리를 만났는데 일본 측은 이거를 회담이 아닌 간담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48초 환담하는 외교 참사를 일으켰죠. 윤 대통령 그 행사장을 나오다가 이 XX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네. 두 번째 해외 순방은 폭망한 거로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분풀이 상대를 찾아냈는데요. 예. 11월 중순 세 번째 해외 순방 때 MBC 기자들을 전용기 탑승해서 배제했죠. 왜 MBC가 미운털이 박힌 겁니까? 첫 순방과 둘째 순방을 망친 장본인이 MBC라고 대통령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첫 순방 직후에는 MBC가 민간인의 공군 1호기 동승 사건을 단독 보도했고요. 예. 두 번째 순방 때는 그 EXX 영상을 제일 먼저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윤 대통령의 뭐 인간됨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지지율이 폭락했고요. 예, 전용기 탑승 배제 파문에 묻히긴 했지만 세 번째 해외 순방에는 눈여겨볼 행사들이 있었죠. 예, 11월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있었는데요. 네.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원칙을 밝히고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합니다. 12일에는 한미일 정상이 프놈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요. 15일에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가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회담합니다. 네. 사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방송 촬영 기준으로 보면 어제인데요. 어제 대통령실이 발표한 자유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 전략 최종 보고서에 담긴 셈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 한반도 정세를 돌아보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인데요. 내년에는 달라질까요? 제가 아는 전문가나 당국자 중에 희망적으로 전망하는 분은 없습니다. 네.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구촌을 짓누르는 형국이고요. 뭐 그런 상황이니까 한반도 주변 정세도 교착적 국면을 벗어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일을 모르는 것이죠. 특히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 정상들이 만날 계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내년에 눈여겨봐야 할 정상 간의 외교 행사가 있습니까? 맨 처음에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1월 중하순에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날이 풀리면 봄에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고요. 참고로 내년은 한미동맹 70주년입니다. 그 방미 전후에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데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역대급으로 낮아서 그때까지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5월에는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 보통 G7이라고 그러죠. 네. 정상회의가 열리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겠죠. 이 계기에 중국 방문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네. 그런 근거 중 하나가 내년 1월에 블링컨 미국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데요. 의제는 지난달 14일 발리 미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인데 보통 외교장관 회담 다음에는 정상회담이니까 그래서 바이든 방중 가능성이 나오는 듯합니다. 북한이나 중국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예, 그 10월 달에 끝났죠. 20차 공산당 대회에서 총석이 3연임을 확정한 후에 시진핑 주석이 부쩍 외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대회 직후에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 주석을 만났고요. 11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고 또 그때부터 이어진 G20 정상회의에서는 거기에 참석한 거의 모든 정상들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을 방문했고요. 뭐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은 북중 정상이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관측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계될 정상 외교가 한반도 주변에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킬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이광길 기자였습니다. 통일부로 가보겠습니다. 통일부를 출입하는 이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을 지향하면서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통일부가 2022년 올 한 해 스스로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 정리할지 궁금하네요. 예, 통일부가 설립된 게 1969년 3월 1일입니다. 53년 전인데요. 네, 이 통일 업무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창설된 건데 처음엔 국토통일원으로 개원했죠. 이 전쟁을 겪으면서 굉장히 위축됐던 통일 논의가 4.19 혁명 이후에 분출하면서 이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도 이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의 열망을 더 이상 거역할 수 없었던 겁니다. 네, 이 통일부는 홈페이지에서 통일부의 임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 대화, 교류, 협력, 인도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 정세 분석, 통일교육 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이에 비춰보면 통일부가 올해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대북 통일 정책이 담대한 구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평가도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담대한 구상은 지난 5월 10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서 밝힌 담대한 계획을 구체화한 것인데요. 네, 이 담대한 구상이라는 표현은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서 처음 발표됐습니다. 네, 그 7월 22일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서 이 정부 통일 대북 정책으로 윤곽이 드러난 거고요. 11월 1일에 돼서야 본문 34쪽 분량의 그 설명 자료가 발간됐고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밝히고는 있는데 사실은 정부 내부에서조차 어수선한 혼선이 있습니다. 네, 많이 알려진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네, 이 담대한 구상은 구체적으로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 이행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세부적으로는 비핵화 단계를 세 단계죠. 초기 조치 플러스 포괄적 합의, 그 다음이 실질적 비핵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네, 이 각 단계별로 그 경제, 정치, 군사적 상응 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불태전의 핵무력 강화 노선을 법령으로 못 박은 북한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제안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이 정책의 집행이 진척이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런 비현실적인 정책이 이 정부에서 강행되고 있는 걸까요? 예,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상대인 북한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에 이 대화의 흥미를 잃고 끊임없이 핵무력 강화를 추구해 왔는데 네, 이런 현실을 애써 무시하고 또 의도적으로 뭉개려는 주관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9월 8일 북한은 핵무력 정책 법제화 직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라고 하면서 비핵화에 관한 한 물러설 자리를 스스로 없애버렸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11월 18일이죠. 신형 ICBM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 후에는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대답할 것이라고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해 1월 2021년 1월입니다. 8차 당대회에서는 힘겨운 정면 돌파전을 각오하겠다고 결심을 밝혔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장기전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정면 돌파가 정면 대결의 의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핵무력 강화는 계속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구상을 고집하는 건 좀 심각한 넌센스라고 보여집니다. 북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전제 아래 군축 협상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미국 조야에서 흘러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묵살하거나
그건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유보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대안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요. 그럼 담대한 구상에 따른 의미 있는 정책 추진이 실제로 있었나요?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최소한 담대한 구상에 시동이라도 걸려면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 또는 취소하는 등 위협 감소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사상 최대의 군사훈련이 강행됐죠. 네. 이에 대해서 북한은 유례없이 맞춤형 맞대응을 했습니다. 9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집중적으로 벌어졌었죠. 네. 그러면서 한반도는 최대의 긴장 속으로 빠져들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술 핵무기 운영이 작전 단계에서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네. 또 신형 ICBM이 발사됐고요. 그 한 해가 저문 지금 상황에서는 무인기 소동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네. 이 주무부처인 통일부 장관은 국제회의 연설이나 담화, 판문점 방문, 기자간담회 등 여러 형식으로 담대한 구상을 거듭 제안하긴 했습니다마는 남북 통신 연락선이 불통된 상황에서 허공에 던지는 메시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돌아오는 답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푼수 매련 없다고 그랬었는데요. 어리석고 형편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또 통일부 장관이 양복을 군복으로 헷갈린 것 같다. 이런 조롱 섞인 반응이 일색입니다. 네. 이 권영세 장관은 취임 전에 대북 정책을 2인 3각 또 이어달리기 이렇게 표현하면서 합리적 보수라는 인상을 주긴 했었는데 취임 후에는 동해선상에서 16명 동료 살해한 선원 추방에 대해서 180도 입장을 바꿨고요. 또 11월 초에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위헌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이 행보를 이어가면서 이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이 6.15 남측 위에서는 한반도 긴장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대와 대결로 일관되는 정책을 담대한이라는 수식어로 무모한 말장난을 하는 것이라고 혹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북한은 신냉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인식 아래 이미 보유한 핵무력으로 강력한 핵 정치를 구사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북한의 입장에서 비핵화는 더 이상 고려 대상도 아니고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비핵화를 강제할 정책 수단도 마땅히 갖고 있지도 않은 것이 객관적 현실로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할까요?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를 출입하는 이승현 기자였습니다. 외교부 출입하는 김치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올해 대한민국 외교는 파란이 일었던 것 같은데요. 네, 지난 5월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외교 정책의 기류도 바뀌었는데요. 네.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내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정상 무대 외교 무대에서 실수를 연발하는 외교 참사만이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외교는 아무래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 그러니까 의전이죠. 의전도 예. 굉장히 중요한데요. 윤 대통령이 이제 국제 무대에서 보여준 모습은 실망을 넘어서 국격 추락을 국민들이 걱정해야 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예. 이제 대통령이 정상회교에 나간다고 하면 혹시 실수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해할 정도가 됐습니다. 의전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외교 정책이 더 본질적일 텐데요. 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의 기조 소개시켜 주시죠. 이제 한마디로 한미 동맹 강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국 견제와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이런 것으로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시다시피 강경정책 일변도로 지금 군사적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원래 한미동맹은 우리나라 외교 정책의 기본 축에 해당하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동맹 강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물론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한미동맹은 모든 사안에서 이제 폭넓고 밀접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미국의 이해관계와 일치된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인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뭐 약자로 IPEF라고 있는데요. 네. 여기 뭐 창설 멤버가 된다든지, 또 일본이 제기하고 미국이 앞장서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내용은 물론이고 이름까지 그대로 따와서 어제 이제 대통령실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중국 포위용으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도 마찬가지인가요? 사실상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포위에 이렇게 동참하는 것 같이 비치는 데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포용, 신뢰, 호혜라는 세 가지 협력 원칙 중에서 포용성이라는 대목을 내세웠는데요.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인 구상이다. 즉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실제로 미국 대중국 포위 전략을 따라서 하고 있는 이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난달 G20 정상회담 계획이 이제 발리에서 한중 정상이 만나기도 했지만 네. 아시다시피 이제 25분 정도밖에 짧은 만남밖에 갖지를 못했습니다. 네. 또 시진핑 주석의 방안도 계속 추진해 왔지만 뭐 코로나도 있었고 정권도 바뀌고 하면서 아직 일정조차 잡혀 있지 않습니다. 네. 더구나 이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대면으로도 열리고 화상으로도 몇 차례 열렸습니다만은 항상 그 결과를 전하는 보도 자료에서 상당히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네. 한마디로 좀 한중 관계야말로 정상화가 필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가 틀어진 이후로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전히 한류 문화를 금지하는 이른바 한한령이 유지되고 있고요. 예. 최대 교육국인 중국과 교역에서도 지금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비토권을 행사해서 북한 후 군사 행동에 대한 브레이크를 거는 데서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구상만 쫓아가는 중이니 중국과 관계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쏜다든지 이런 군사 행동에 나설 때마다 한미일 군사 협력을 내세우고 있고요. 또 이제 과거사 문제로 사실 발목이 잡혔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풀고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이야 누군들 원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일본군 성노예 강제동원 문제 사과 배상도 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올해 한일 간의 최대 현안도 그랬는데요.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배상 책임 판결을 시행해야 되는 문제, 이른바 현금화 문제였습니다. 네. 이제 일본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라는 그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현 정부는 일본 기업이 배상에 임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 이제 우리 정부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총대를 메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이제 외교부에서는 대법원에다가 현금화 결정을 보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일 관계 개선도 좋지만 피해 당사자들을 제쳐놓고 현 정부가 방안을 알아서 일본 측에게 제시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곤란한데요. 그렇죠. 최근에는 구체적인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죠. 예, 그렇습니다. 외교부가 이제 관련 단체에다가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 우리 정부의 유력한 안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간 재단인데요. 여기에다가 한국 기업들의 기부를 받아서 재원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관련 단체나 피해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안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 측이 반대급부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뭔가요? 현재로서는 확인되는 게 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방안을 제시하고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사과를 기다리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 정부가 그마저도 확언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답한 문제인데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알아서 앞장서서 총대를 메고 나서는 걸까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싶어하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풀지 못한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숙제를 풀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폭발력이 큰 한일 관계가 어디로 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미일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인데요. 예, 우리 외교의 입지가 좁아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제 균형 외교는 사라지고 미국 일변도 한미 삼각협력 일변도로 이제 이렇게 흐르고 있어서 오히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제일 먼저 한미일 대북정책 수석 대표들이 전화를 걸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 인근에 전개되고 대규모 한미 합동 군사 훈련까지 진행됐습니다. 네. 심지어는 독도 인근에서 일본도 참여한 가운데 해상 훈련이 실시돼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런 구도라면 북한과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사실 독도 인근 해상 훈련은 역사적으로 보면 러시아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 요충지에서 훈련이 실시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 정부는 명백하게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있고 이에 따라서 러시아는 지난 3월에 우리나라를 비우호국이라는 그쪽에서는 좀 경계하는 리스트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항공편도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 대통령의 정상 외교에서의 의전상 문제에다가 외교 정책 자체의 문제까지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뭐가 문제인 겁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의전이나 이런 문제들을 충고하고 또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대통령실이나 외교부 시스템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더구나 이제 복잡한 국제정치 무대에서 우리의 외교 노선을 설계하고 또 실현시켜 나갈 참모나 관료 조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외교를 망가뜨려 놓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네. 집권 2년 차인 내년에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올해 외교적 실수나 참사들을 겪었으니까 내년에는 좀 나아져야 할 텐데 현재로서는 뭐 딱히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심각한 외교적 위기를 겪을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일 감성을 거스르면서까지 뭐 추진을 한다든지 또는 한미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 군사 이기가 고조된다든지 상당히 난제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이제 북한 무인기 문제를 보셨듯이 대통령이 뭐 직접 확전을 각오하고라도 뭐 맞대응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주문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를 출입하는 김치광 기자였습니다. 2022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2022년은 어떠하셨습니까? 훗날 우리 역사에서 2022년은 어떻게 기록되어질까요? 올 한 해 내내 남북관계는 꽉 막혔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상태는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미국, 일본과 합세해서 북한에 대응하겠다 하지요. 우리 민족의 자주와 한반도 평화, 남북 공동 번영의 희망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남한은 올 한 해에 500억 달러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해마다 사상 최고액을 갱신하고 있는 가계 기업 부채는 국가 경제 규모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3,600조 원에 달하고 있지요. 남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유무상통, 경제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통일뉴스 주간 브리핑이 민족화해와 협력의 소식으로 가득 채워질 날을 고대하면서 2022년 마지막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